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울스 지어니 제3회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개인 리딩을 하면서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었죠.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고 알게 된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내가 학습하고 배우고 도움이 많이 된 그런 소중한 것들을 그냥 나 혼자만 알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속에서 고통을 치르며 배우게 된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덜어지기를, 또 저처럼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하며 헤매고 멀리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비디오를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 강의하고 누구를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에서 한 거예요. 저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도 어떻게 내려놓나요가 질문이 아니고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차례차례 하나씩 제가 겪은 것들을 위주로 또 배운 것들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발걸음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겪은 경험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제 경험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신학과에서 배운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같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개개인이 선택을 해서 취하고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공황장애에 관한 것인데 정확하게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정신과에서도 추측만 할 뿐이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고 또 표현되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 역시 공황장애를 알지도 못하고 정말 오랫동안 많이 알았었어요. 저는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짐작하는 건 어릴 적 폭력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 환경에 처해 있었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동네 여자아이들에게 단체로 정말 오랫동안 집단 폭행을 많이 당했다는 것, 또 가정적으로도 언어 폭력도 많았다는 것,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 친척이나 주변 인물들이 저에게 가했던 정말 많은 정신적, 언어적 폭력, 신체적이나 정신적 폭력을 또는 언어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끔찍하고 괴로운 고통이지만 근본적으로 맞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부모가 체벌할 때 이제 회초리로 잘못을 했으니까 2대만 맞자,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해 하는 것과 갑자기 부모님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서 아이를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순식간에 공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잘못을 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못된 짓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맞든지 간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끔찍하고 무서운 공포예요. 그런데 예측하지 않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지 않던 순간에 폭력을 순식간에 당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그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이 자주 벌어지게 되면 아이는 또 사람들은 늘 공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집에서 맞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집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안식하고 휴식하고
마음을 놓고 잠자고 먹고 놀 수 있고 보호를 받는 장소가 집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그 상처가 더 오래 남게 되고 사람을 믿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흉터가 크게 남고 후유증도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쉬어야 할 곳, 보호받아야 할 곳,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는 이 집이 불안한 장소가 되게 되면 아이는 늘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불안감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집은 휴식처 또 은신처가 되어주는 장소가 되었을 때야 아이가 안심하고 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는 거죠.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정신적으로 불안한 부모,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냥 방임해두고 방치해서 아이의 성장에서 부모가 아예 빠져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육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또 방임 모두 다 포함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꼭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전장에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망으로 또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가정폭력을 스스로 목격한 자기 자신이 당하지 않았어도 형제가 맞는 것을 본다든지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 때리는 것을 본다든지 또 지진이나 전쟁 또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정신적으로 버림받는 학대, 부모가 이혼하는 고통, 또 부모의 정신질환 등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아이들이 놀면서 성장해야 하는데 굶거나 잘 먹지 못하거나 학교를 갔는데 학비를 내지 못해서 교실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또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나 다른 것은 좀 힘들어도 집의 아이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준다면 아이들은 그래도 평범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겪었어도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넌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해주면 아이들은 큰 상처 없이 자라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랜 간병을 하면서 또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소송에 오래 시달리면서 또는 너무 심한 업무에 오래 시달리면서 이것이 공황장애로 전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 속해요.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인종차별, 괴롭힘이 정말 오래되었었어요. 그리고 부모나 아이 주변의 인물들이 아이에게 위험이 되고 위협의 존재가 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 환경 자체, 그 집이 아이에게 위험한 장소가 되고 아이는 매일 불안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제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 환경 자체의 문제보다도 어떤 때는 아이에게 또는 공황장애가 걸려서 힘든 사람에게 누군가 곁에서 안심을 할 수 있게 도왔거나 피신처가 되어줬으면 공황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가장 나쁜 환경은 내가 안전해야 하는 곳에서 불안함을 매일 느껴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크는 데는 최소 20년이 걸리죠. 아주 오랜 세월을 지속적으로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터도 그런 곳이죠.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서 매일 매순간이 불안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긴장 상태가 쭉 지속되고 그러면 마음이 쉴 수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자그마한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예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과 그 불안했던 상태가 현재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지?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크다고 말하지만 과거에 그 가중이 되면서 고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두들겨 맞는 것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학대, 결핍 등 미래를 혹은 내 상황을 일촉즉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항상 긴장해야 하고 늘 불안해야 하고 어른보다는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평생을 가져가야 하는 성격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돼요. 공황장애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불안해지고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이유도 없이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호흡이 너무 심해져서 숨이 가빠지고 어지럽게 되고 덜덜 떨리기도 하겠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공포가 몰려오기도 해요. 남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하는 사람은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은 패닉 어택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 치료하기가 힘든 것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을 비슷하게 겪었는데도 별 문제 없이 또 크게 드러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예민함과 받아들이는 크기가 다르고 또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모두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가 제가 점성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될 거예요. 성격적으로 예민하고 완벽주의고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든지 걱정이 많은 성향이라든지 그래서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성향이 있다든지 또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하다든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걱정이 많은 성향 이런 것들은 어쩌면 환경이 만들어낸 성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따로 보기보다는 같이 섞여서 만들어진 늘 혼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남의 표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경험을 반복한 아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걱정하고 긴장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몰랐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이들을 혁대로 때리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버지가 혁대를 풀어요. 그래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치죠. 물론 체벌은 둘 다 똑같지만 저는 차라리 회초리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회초리는 가느다란 가지로 아이의 종아리를 몇 대 치는 거예요. 하지만 혁대라는 것은 가죽이에요. 이건 너무 끔찍하고 특히 아버지가 많이 이런 짓들을 했죠. 한국에서는 드라마에서 그렇게 좀 나오던데 저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짓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잘 집어 던지죠. 여기까지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이런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를 주로 얘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치료가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신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제일 큰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치유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빨리 치료하면 할수록 치료는 쉬워져요. 어린아이 때 받은 상처일수록 고치기가 힘들어지는데 그건 아이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을 먹여 살려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또는 주변에 자기를 돌봐주는 케어테이커이기 때문에 문제를 대부분 덮어버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묻히게 돼요. 그리고 고통이 큰 경우일수록 대부분 부분적 기억 상실을 스스로 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나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왜 그러는지조차 모르는 문제로 변질이 돼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도 다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또 치유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약물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는 게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자연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하고 안정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되면 어느 순간 트리거가 생기게 되면 불안이 극도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공포들이 저는 엄청 많이 덮쳤었어요. 그냥 메디컬 의사도 아닌 피지션 어시스턴트였어요. 의사 보조였어요. 그 여성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마도 그 사람이 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 일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어릴 때 맞았다는 얘기를 처음 하게 된 거였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대단한 비밀처럼 혼자 끌어안고 살았다가 그날 처음 얘기했는데 하면서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맞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의사가 날 보더니 아무리 네가 잘못해도 너는 겨우 8살, 9살이었다. 9살짜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을 했다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죽을 죄이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때는 지금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요. 우리 때는 잘못한다 그래봐야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웃기는 얘기들 뿐인 거예요. 저게 뭐가 잘못이라고. 가난해서 아이가 그런 걸.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런 것을. 그건 부모들이 화가 나니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부모들도 돌이켜보면 그 환경에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길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자라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가 잘못했어도 아이는 때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정말 오래전 얘기예요.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전해야 하는 집이 위험한 장소였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너무 즐거운 집이었어요. 부모님도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 내 잘못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나를 늘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나는 완전한 피해자라는 생각 쪽으로 오히려 반대쪽으로 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혼났다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피해를 본 피해자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가해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물론 내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한 피의자라는 생각도 내가 당한 피해자라는 생각도 그것은 치료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 부분 자체가 녹아서 없어져야 완전한 치유가 된다는 걸 깨달았죠. 아마도 그래서 내가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서 녹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불교의 가르침과 심리학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연결점이 많다는 것. 또 정신과 의사들, 이 사람들도 불교 공부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어떤 때는 부모들이 너무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다가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잠시도 쉬지 않고 바람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직장에 가려고 밤중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면서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직장에서 저는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트리거로 작용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정신과 쪽 문제를 공부할 때 어릴 적 상황을 reenact 한다 그래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황, 감정 등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재현된다든지 다시 떠올리게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그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때 죽을 것 같이 두려워졌는데 어떤 때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숨이 너무 많이 쉬어져서 문제예요. 그게 공황장애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그게 한 20년이 좀 더 됐죠. 25년? 머리로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직장 상사가 내가 어릴 적 때리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내가 덤비고 반항할 힘도 있는데도 그 순간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전쟁에 갔던 군인도 똑같겠죠. 돌아와서 집은 안전한 곳이라는 걸 알지만 군인들이 전쟁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죽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면서 언제 나도 죽을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 탈북한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현재는 남한에서 누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체포해 간다든지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내가 혹은 내 곁에 전우가 죽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내 무의식의 세계는 내 머리와는 따로 놀기 때문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그때 상황 속에 그대로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 현재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항상 걱정하고 긴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걱정하고 긴장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치료의 첫걸음이에요. 그때 그 상황과 지금의 내 상황이 완전히 너와 나로 분리될 수 있는 날,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어쩌면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순간과 찰나의 깨달음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릴 땐 공포심이었다면 직장에서의 공포심은 그냥 환경적으로 트리거만 된 건데도 해결되지 못한 점들이 쌓여 있다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치료 방법은 다 달라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나았는지는 몰라요. 언제부터인가 분노 조절 장애가 없어졌다고 깨닫게 되고 어느 날 신호등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 사람들도 나처럼 아픈 상처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 저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어느 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로 보이기 시작할 때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또 어떤 집을 보면서 이 세상에 나만 뚝 떨어져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슬프다. 이랬던 생각이 저 사람들도 그저 하루하루 힘든 삶의 무게를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일 수도 있겠구나로 바뀐 걸로 내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갑자기 내가 바뀐 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내가 겪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아, 내가 나았구나 라는 걸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싹 없어졌다. 아, 나 나았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절로 없어졌어요. 고치려고 내가 공황장애 고쳐야지. 분노를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문제점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천천히 없어졌어요. 분노 조절 안 되던 게 조절이 되고 우울증이 어느 날 그냥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도 몰랐어요. 길고 긴 내 삶의 여정에 그런 변화가 와 있다는 걸 하루아침에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거창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한 개씩 한 개씩 내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치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또 불안 증세가 또 사라지고 걱정도 훨씬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현실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주변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슬픔도 내가 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쁨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현실 속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안개 속 같은 긴 늪을 허우적대다가 빠져나온 것처럼 평지로 나와서 햇빛 쏘이고 새소리 들리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돌아다 보면 제 주변을 보면 또 정치하는 사람들, 재벌들, 그 누구와 상관없이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정확한 모습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정말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왔을 환경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사랑이에요.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 또 내가 생각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아는 믿음. 저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내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서로 믿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치유에 굉장히 기나긴 여정에 있어서 제일 큰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내가 불안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불안해서 떨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겠죠. 제일 첫걸음은 그래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들은 공황장애가 왜 왔을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였어요. 원인을 알게 되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들 중에 공황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면 내가 성인이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독립을 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로 인한 공황장애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충분히 상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반대로 저와 같이 혹은 많은 사람들의 환경처럼 그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면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공황장애가 생기게 한 트리거의 그때 그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치료로 가는 80%의 방법이 될 거예요. 공황이 시작됐을 당시에는 실제로 위험하다든지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 있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데도 우리의 뇌와 신경계는 아직도 그때와 같은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세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과거를 현재로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는 공포가 현재 있는 현실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내 메모리 신경계가 잘못되어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내가 반복해서 나에게 알려주고 나에게 깨닫게 해준다면 서서히 내 신경계가 조금씩 안전한 상태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죽을 만큼 두렵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트리거가 되는 게 모든 것을 내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마음. 공황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모든 상황들을 다 예측해서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아야 된다. 왜 내가 이런 병이 있지? 내가 빨리 나아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다만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뭐를.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전혀 같은 상황이 아니고 나는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을 나에게 지속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공황장애 자체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치료의 길로 나가는 길이에요.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다른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급하게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안전한 시대이고 안전한 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자각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은 속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안테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천천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공황장애의 치료가 서서히 모든 분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에는 해결이 항상 있다는 것, 열쇠가 항상 있다는 것,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이 생길 때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도 또 문제 해결의 방법도 열쇠를 항상 같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만 깨달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